아들에게 쪽팔리기 싫어 역사를 공부하는 장영철입니다. 오늘 어째 또 잘 어울립니까?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온 이유는 바로 오늘 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요거는 좀 벗고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 그리고 장군이었던 의자왕과 계백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자만 좀 내려놓고요. 의자왕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백제가 망하고 궁에 있었던 3,000명의 궁녀가 강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낙화암이다. 그리고 마지막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장군 황산벌에서 500정의 부대를 끌고 신라군과 맞서 싸웠던 계백장군,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좀 숨은 이야기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승자의 기록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의자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자왕은 패망군주, 나라를 망할 때의 군주이기 때문에 시호를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부여의자 이고 그 아버지는 서동료로 알려진 무왕이 의자왕의 아버지입니다. 당시 그 백제가 이제 망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바로 중국의 변화가 가장 클 것입니다. 중국이 이제 진나라가 해체되고 뭐 시간이 지나고 해서 이제 통일 왕조가 깨지면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약 270년 정도가 이어지는데 그것을 통일한 왕조가 다시 등장했으니 그게 바로 수나라입니다. 581년 중국 수나라가 그 중국을 통일을 하고, 문제는 기껏 이제 쪼개진 나라를 통일했으면 내세에 좀 치중을 해야 될 것인데 외부 주변 국가에 강제적으로 이제 복종할 것을 강요를 하죠. 그래서 한반도로도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력은 강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길에 우리의 어떤 나라가 있었죠? 고구려가 있었죠. 고구려가 수나라의 모든 군대를 다 막아냅니다. 대표적인 게 을진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같은 거 있죠. 수나라는 무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내부도 결속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뭐 40년도 채 되지 않아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619년에 당태종 이세민이 당나라를 건설을 하죠. 짧은 수나라를 지나 당나라가 되었는데 당나라 역시 주변 국가에 강제적으로 복종을 강요를 합니다. 고구려는 또 어쭈구리 싫어라고 버티죠. 당나라는 또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또 다 막아내죠.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한 안시성 정투, 645년에 쳐들어온 고구려를 이제 당시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막아낸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죠. 그때 고구려는 연개 소문이 이제 그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텐데 양만춘과 연개 소문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네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 양만춘 안시성도 당나라 부대를 막아냈으니 당시에 고구려의 국력은 매우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당 고구려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바로 밑에서는 백제와 신라도 당연히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의 경우에는 수나라와 약간 우호적인 관계를 좀 많이 취하려고 했었는데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와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선언합니다. 실제 당나라는 끊임없이 쳐들어오려고 했었고 고구려는 모든 걸 다 막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제 입장에서는 당나라와 손을 잡는 것보다 고구려와 손을 잡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정답
과 뭐 그런 건 없지만 당시에 뭐 충분히 저는 그게 뭐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구려가 다 막아냈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신라가 뒤에 있는데 신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신라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생기죠. 실제 의자왕이 집권하고 뭐 즉위했다고 해야 되죠. 의자왕이 재위한 그 시절에 의자왕은 무단히도 여러 번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뭐 40개 이상의 성을 뭐 빼앗기도 하고 끊임없이 신라를 압박을 해가죠. 신라는 고구려와도 안 되고 백제는 공격받고 있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손을 잡은 게 당나라와 손을 잡는 겁니다. 나당 연합전선이 이제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문제는 당나라가 좀 더 안정이 되어 가면서 국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 결과적으로는 나당 연합전선이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을 시키고, 궁적 신라도 이제 당나라를 몰아내서 이제 한반도의 상부 통일을 이렇게 되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봤을 때 과연 의자왕이 지금의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릴 정도로 내정에는 관심 없이 3,000명의 여자 궁녀들과 놀기만 했었는가라는 걸 봤을 때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의자왕은 그 태자 시절 때, 그러니까 왕에 오르기 전부터 중국 쪽에서 그 증자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다고 하는데, 증자에 비유될 정도로 되게 이제 덕망 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해동 증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나름 이제 정치를 잘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의자왕이 또 아주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룡이 615년 출생이고, 의자왕이 641년, 그러니까 그때 그 즉위를 했나? 어쨌든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약 40대는 돼서 이제 왕이 되었을 것이라 이제 추측을 하고,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고 실제로 왕이 되기 전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문도 났었고, 그까지는 다 인정을 하지만 의자왕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의자왕이 집권하고 그 650년 중반쯤에 뭐 태자궁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의자왕이 중간에 현명했던 왕이 뒤늦게 타락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의자왕의 타락으로 가장 크게 많이 이야기되는 게 화려한 태자궁, 그리고 또 하나가 삼천궁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조차도 얼마나 의자왕을 좀 폄하하기 위한 이제 뭐가 거짓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좀 과장된 이야기인가를 살펴보면, 옛부터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을 화려하게 짓는다든지 그런 토목공사는 많이 행해져 왔죠. 하지만 대부분이 궁을 사둡게 지으면서 외세 침입을 막아내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 하는 과정에서 쫓겨났고, 광해군 마찬가지 임진왜란 직후에 궁을 다시 지으면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폐위가 됐고, 뭐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태후가 또 그렇게 다 실패를 했지만, 백제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태자궁을 새로 지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 신라를 공격을 하고 그 뭐 외부의 적에 대해서 탄탄하게 막아내고 오히려 이제 신라성을 더 많이 획득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사치와 향락의 상징일까, 아니면 오히려 의서의사하기 위한, 백제를 단합하기 위한 그런 나름 왕족의 노력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삼천궁녀는 당시 기록에는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100% 거짓말이라는 거죠. 삼천궁녀란 말이 언제 처음 나왔냐 하면 1941년에 발표된 소설, 윤승한 작가가 쓴 소설 김유신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삼천궁녀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교과서에 드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정서를 배웠느냐? 그거는 저도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962년에
이용직이라는 사람이 국사대사전을 편찬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의자왕에 대해서 소설에 나왔던 삼천궁녀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죠. 근데 윤승환이 쓴 소설 같은 경우에도 소설 제목이 김유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김유신을 더 띄우기 위해서 김유신의 가장 큰 적이었던 세력 중에 하나인 백제, 의자왕을 더 폄하시키는 그런 과정을 소설에서는 충분히 과장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전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사실 고증도 하지 않고 참 한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천궁녀란 말은 그때 처음 등장한 말이지 옛날 사료에는 전혀 없는 말이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그러면 뭐 백제와 고구려는 왜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걸 봤을 때 다음 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라의 전략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리고 당시의 전투에서는 수적인 열세는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660년에 당나라에서 소정방이 이끌고 온 군대가 13만 명, 신라의 정예 부대가 5만 명. 그 숫자를 막아내기는 너무 힘들죠. 계백 장군이 황산벌이 지금의 논산이 되는데 황산벌에서 데리고 나간 숫자, 정예병 숫자가 5천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좀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신라의 5만, 계백의 5천, 김유신의 5만, 계백 5천. 단지 숫자로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나라에서는 주로 전투병이 왔을 것인데 전투병이 왔을 때 전투에서 가장 정말 중요하지만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보급입니다. 군인들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보급병이 필요한데 신라가 길 안내와 보급병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그러면 김유신이 이끌었던 5만 명 부대에서 상당수는 보급병이었던 거죠. 실제 전투 부대는 그 보급병을 호위하기 위한 부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투 부대는 아마 10,000에서 20,000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5,000 대 5만의 싸움이 아니라 5,000 대 10,000의 싸움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실제 황산벌에서 계백과 김유신이 만났을 때 계백이 먼저 몇 군데 이제 진을 쳐놓고 했을 때 계백이 모두 다 이깁니다. 김유신이 계속 계백에게 패하니까 김유신이 썼던 작전이 화랑을 이용한 사기 진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관창을 이야기할 때, 화랑을 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라가 화랑을 얼마나 잘 이용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신라의 역사에 화랑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는 다시 말씀드리고, 어찌되었든 뭐 저는 계백을 폄하할 생각도 없고 김유신을 폄하할 생각도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단순히 5,000 대 5만의 싸움으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왜 뒤에 역사에서 계백은 충신의 상징, 의자왕은 타락의 상징으로 되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당나라와 신라의 입장에서도 전쟁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군주로부터 국민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의자왕의 타락을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제보다 조금 더 나쁘게 그렇게 계속 평가를 해왔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실제로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모든 역사의 기록은 이제 승자가 기록을 하는 것이니, 근데 계백의 이미지는 군주가 비록 타락을 하고 문제가 있었어도 신하된 입장에서는 끝까지 목숨 바쳐가면서 나라를 위해 싸웠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백만큼 좋은 소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자왕과 계백을 늘 한쪽은 더 나쁘게, 한쪽은 더 훌륭하게 그렇게 묘사를 해온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 교육이었다, 그동안 역사 기록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계백 장군을 그렇게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의자왕이 본래 그 당시에 마지막까지 싸웠던 그런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타락했다는 이미지만 널리 퍼진, 그거는 되게 좀 안타까운 역사의 기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특히 삼천궁녀라는 단어를 소설에 나온 걸 우리가 역사서에 기록을 하고 교과서에서 배운다는 자체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